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바꾼 지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름만 바꾸고 아재틱한 거 너무 그대로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제 아내로부터. 그러나 꿋꿋하게 뭔가 그 세련미를 우린 추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으며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는 또 변함없이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나갔고 네. 또 이번 첫 번째 방송은 또 우리 남기업 대표님, 남기업 소장님의 글이 오마이뉴스에도 실리면서 네, 어떠셨어요? 주변에 좀 이렇게 반응이 있던가요? 예, 제 아는 사람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역시나 그 네이버에 달린 댓글들은 뭐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예. 네이버 말씀하셔서 네이버의 댓글들을 좀 잠깐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들을 보면 찬성 댓글과 반대하는 댓글의 어떤 그 격차라고 할까요? 그 뭐랄까 살갗에 와닿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요.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지만 가끔씩이라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바보가 될 때 당신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보가 될 때 뭐 이런 댓글도 바보 노무현에 대한 저 웃는 게 지랄들을 해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할 수가 없네. 지랄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뭐 이런 게 있고 대부분 뭐 좋은 댓글들이에요. 좌좀들의 자의는 한계가 없는 것인가? 좌파 좀비들의 자위는 한계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댓글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비슷해요.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그 정파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분은 자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다 치부해 버리는 것. 그때 굉장히 좀 약간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이분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뭐 근거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신앙 체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신앙이다. 예, 저분들은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1부터 한 10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면 1, 2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설득이. 뭐 대화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냥 구구죠. 구구. 뭐 구구. 3에서 한 5, 6 사이는 좀 헷갈려하고 이게 진짜 뭐지? 이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토론이 가능하고 7, 8, 9, 10은 뭐 워낙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또 그런 비율로 25%에서 30% 사이가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사람과 대화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또 굉장히 또 뭐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24개의 나라 중에서 18등이다. 많이 오른 순으로. 근데 네.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35개의 대도시에서 21위를 했다. 많이 오른 순으로. 그것도 선방한 거잖아요. 아, 다른 나라가 정말 엄청 대도시가 올랐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네.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뭐 이거 뭐 그래서 그러구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때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씩 뛰고 군대 갔다 오면 등록금이 2배나 첫 뛰었지. 그러니까 경험했다 이거예요. 몸으로 그게 와닿았다 나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뉴스 글 오마이뉴스 기고 글이나 우리가 동영상 지난 회차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반박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객관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경험한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은 뭐 아무리 명확한 통계를 갖다 대도 설득이 참 어렵죠. 예. 얼마 전 뉴스에 우리가 이렇게 회람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시민 자산화 운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시민들이 사는 주택을 국유화하자는 국유화하자는 베를린이라고 하는 네. 시인데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08년 3월부터 2018년 3월 그러니까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20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2.07배가 올랐어요. 2.07배. 우리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뭐 심한 정도가 네. 아니고요. 그 정도 되면 뭐 그게 무슨 뭐 밀란이나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베를린에서는 국유화 운동으로 이렇게 나는 어떤 그런 거죠.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희한해요. 그 더 올라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해놔가지고 더 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운동력이 안 생기는 건가? 그런 어떤 자책하는 마음까지 생기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동력을 만들어야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해서.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우리가 이런 동력을 만드는데 힘을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정책들이었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태경 대표님께서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드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개발 이익이라고 하면 뭐 개발 행위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뭐 많긴 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값은 제일 비싼 데인데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대지 지분이 넓다 보니까 재건축하기 전에 아파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쌌겠어요 그 아파트들이.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개발되면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몇십억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행위로 부당한 개발 이익을 얻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수하자라고 하는 게 골자이고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개발 이익을 그 전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특별히 강남 재건축이죠. 다른 데에는 문제가 좀 덜 되는 편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소형 평형,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 대형 평형이 아니라 소형 평형 아파트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짓게 만들었어요. 개발 이익을 좀 적게 가져가게 만들겠다는 거였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들을 꽤 많이 예컨대 뭐 15%면 15% 넣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나온 게 흔히 말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말하면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선 재초환이라고 말을 하죠. 작년에 굉장히 이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에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공재들. 그렇죠. 네.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이 기반 시설의 총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너무 과밀화되면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총량을 정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개발자가 개발 행위를 해서 그 총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총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비용을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기반 시설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기반 시설 부담금은 굉장히 여러 유형의 부과가 되는데 참여정부 때 재건축 아파트들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뭔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개발하는 사람이 져라.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과거보다 재건축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럼 더 많은 기존에 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반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도로도 더 필요해지고 공원도 필요하고 그거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당신들이 대라. 개발하는 사람들이 내라.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참여정부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기반 시설 부담금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참여정부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약간 간접적이고 강도가 약한 개발이 환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뭐 참여정부 때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폭등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항상 그렇죠. 사실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항상 먼저 시작하죠. 결국 재건축도 못하고 결국에는 가격만 올려놓는 꼴이 됐어요. 가장 먼저 시작을 하니까 여기 특유의 일종의 뇌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건 뭐 역시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죠. 네, 뭐 그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뭐 반포. 네, 반포. 반포에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평당가가 비싼 데가 평단가라고 하죠 보통. 강남구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불변이었는데 지금 근년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그게 바뀌었죠. 대장이 서초구가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보다 지금 서초구가 좀 재건축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중학교까지 반포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터미널 있고 남서울교회라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건너편 설해마을 쪽 건너편 거기가 다 주공 아파트 단지였는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딱 보는데 건물들이 다 레미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런 거죠. 엄청나게 가격이 그러면 뛰었겠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개발 이익을 좀 환수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6년 흔히 말하는 330 대책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개발 이익을 좀 직접적이고 강도 높게 좀 환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근 시세랑 비용 감안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1인당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인데 이상 발생하면 그 중에 이제 최고 50%까지 이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고 이게 참여정부 때 사실 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시행된 건 한 건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또 유예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서 다시 적용된다고 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제가 왜냐면은 저랑 너무 떨어져 있는 일이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작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당 분담금이 그러니까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죠.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몇 억 이상 나온 거죠. 몇 억 이상.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다. 뭐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럼 실제로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은 몇 억 이상 번다는 얘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제 그 최고가 50%니까 다 빼고 한 10억 남는다.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5억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해도 10억 10억이 남아서 그중에서 5억이 자기 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불만이죠? 다 먹어야 되니까. 10억을 다 먹어야 돼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내 거다. 양도세도 그래요. 양도세도 참여정부 때
50%, 다주택자, 예.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은 60%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2007년에 적용이 됐는데 어떻게 50% 걷어가냐. 근데 양도세는 실현된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네네. 1주택자는 또 안 내요. 거의 안 내는데 그러면은 5억 벌면 2억 5천을 내라는 얘기예요. 벌었단 말이에요. 벌지 않으면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왜 뺏어가냐 이런 식으로. 뭘 뺏어가? 자기 돈 아니었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그 공공이 만든 것도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죠.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대상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양도세를 다주택자 양도세라는 거는 정말 일부, 정말 극히 일부가 내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내가 내는 세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언론, 좀 이따 언론 얘기하겠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부세,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종부세도 그렇고 종부세 낼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낼 것처럼 그렇죠.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세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면 다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그런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2억짜리 집을 2개 갖고 예를 들면 근데 하나가 10억으로 펑 쳤어요. 그러면은 8억이 생긴 거잖아요. 실현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팔았어. 그걸 팔면 4억을 내라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리고 4억은 가져가고. 이거에 해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극소수인데 마치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하니까 여론이 좀 나빠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거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이제 이게 자리 잡은 거죠. 법제화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시를 못했다는 건 되게 비통하네요. 네, 제대로 실현을 못했어요. 왜 실현을 못했을까요? 뭐 이제 좀 늦게 들어온 거고요. 2006년이니까 임기 이제 4년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06년 연말 2007년 초가 되면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뭐 또 그런 거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나가서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유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유예시켜 놨으니까 이제 딱 10년 됐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린 건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이네요. 그럼 해야겠네. 했는데 이제 뭐 그랬더니 출연하는 단체들은 뭐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 얘기 너무 뻔뻔한 얘기죠. 그러게요. 그때 뭐 다 계산 나온 건데. 그럼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금을 도입한 것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좀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어떤 효과들? 심리적으로 영향은 좀 줬을 겁니다. 영향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장치 크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이제 유의미하고. 뭐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 하죠. 이렇게 하면 또 공급이 또 안 된다. 최초한 이렇게 많이 거두면 단지들이 재건축 안 할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뭐 아니 먹을 게 생기는데 왜 안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엄살 좀 덜 먹으라는 엄살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폭식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개발 이익 환수, 이제 개발 이익 환수하는 거하고 기반 시설, 하여튼 기반 시설 부담금하고 개발 이익 환수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거는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면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생기는 개발 이익이 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지런히 보유세로 환수하게 되면 여기에 로드가 덜 걸려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약하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2006년도에 보면 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후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었고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또 이 정책을 냈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가서 잡힌 거죠. 예. 그럼 이 개발 이익 환수제가 지금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네. 재건축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이요? 네. 뭐 그거는 제초안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게 지금 결국에는 거시경제 지표나 그쵸? 그거나 거시경제 지표라면 결국엔 성장률하고 소득일 거예요. 소득 뭐 이런 걸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나아졌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글로벌 경제 시장 상황하고 연관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이 정부 정책이죠. 정부가 계속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관리해 나갈 거냐 아니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풀 거냐. 그렇죠? 그거에 영향을 강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제초안만 놓고 제초안 때문에 이제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진단하는 건 그건 이제 좀 무리스럽고. 네, 그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고요. 그런데 그건 제초안은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재건축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재건축은 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튼 노후하고 주택들이 그리고 위험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도심에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다 보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사실 재건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웃긴 게 집을 부수기 위해서 짓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위치가 좋은데 그 위치가 좋다는 건 땅값이 비싼 데죠. 강남이 대표적인데 또 서울에 여러 곳이 있죠. 이런 데는 빨리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높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축도 뭐 건물 수명이 되게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만 독립해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건축해봐도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크게. 아니 그러고 보유세 따박따박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건물들을 아파트 같은 것도 유럽처럼 한 100년 가게 잘 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빨리 때려부수고 재건축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그냥 안전진단 통과했다면 뭐 경축 플랜카드 걸고 막 이러잖아요. 드디어 우리 아파트를 때려부실 수 있게 됐다. 예, 이런 시비극이 없죠. 예. 그러니까 관리도 잘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회장을 하지 않은데 노후 배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30년 저희 아파트는 30년 가까이 됐는데 재건축이 있으니까 이제 재건축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돈을 써. 곧 이제 허물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최소 50년 이상 간다라고 하면 그 배관은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기가 있거든요. 소모품이니까. 예, 그 주기별로 꼬박꼬박 할 거예요. 관리를 잘 할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이 다가왔는데 뭐하러 관리해? 최소 비용만 들이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예. 저는 경제를 요즘에 얘기하면서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 논리. 사실 이것도 비슷한 논리거든요. 네. 원래는 자원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경제에 좋은 거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소비를 더 많이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철학적인 어떤 그 사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축 경기가 살아야지 우리나라 경기가 산다 뭐 이런 맞아요. 어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잘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네. 느낌이 드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만들어진 신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신화 같아요. 예전에 정말.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약할 때는 이게 잉여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만들어진 재화를 최대한 아끼고 이게 미덕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업혁명이나 뭐 지금 뭐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하니까 이렇게 오면서 이게 생산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마치 미덕인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권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강요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고 재건축만 해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환경 파괴되고. 너무 심한 낭비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마치 네. 이게 경기를 살리는 네. 그런 방안인 네. 듯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생산해 놓은 것을 분배하는 게 지금 문제죠. 예, 분배를 잘못해 갖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 예.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거 짚어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요즘 또 한참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 문제. 네, 요즘에 그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해서 일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전 그거 보면서도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한다 뭐 이랬다면서요? 아니, 제가 일산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니 무슨 국가 정책을 하는데 지역 아파트 값을 가지고 국가 정책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요즘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급을 잘 못했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궁금해하기도 해요. 예, 어땠나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 자,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만 집중했다. 이런, 세금 폭탄. 예, 세금으로 투기만 하려고 했다.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만 진력을 했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데는 하지 않았다. 공급 확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 네. 지금 이제 전반 이제 저하고 지금 이태근 대표님이 다룬 거는 투기 억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거에 역대 정부, 지금 정부까지 비교해 보면 가장 잘한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뿐만 아니라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네. 지금 이제 그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공급 확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마치 뭐 노무현을 신원시키고 복권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정책 실패 안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우리가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패의 대표적인 증거가 가격 폭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탄핵이 된 거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폭탄 투하해서 아니 이거 뭐 때려잡으려고만 했지 뭐 택지 공급하고 집 짓는 건 관심이 없었다 놓으면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자 2기 신도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벌써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입지가.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기 신도시 파주하고 김포 뭐 네, 여기 제가 지금 뭐 전부 다 신도시 저기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맞네요. 예. 판교, 동탄, 한강 신도시가 여기가 그 김포죠? 예, 맞습니다. 운정, 광교는 또 엄청났어요. 또 난리가 났었죠. 양주, 위례, 뭐 아주 대전도 있습니다. 대전도 두 개, 충남, 아산, 충남, 아산 그리고 충청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세종도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나요? 세종은 2기 신도시는 아니죠. 그건 행정 복합 도시니까 그건 다르긴 한데 그러나 뭐 그것도 어쨌든 시기는 거의 비슷하고 세종시는 됐고.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데죠. 엄청나게 공급이 됐네요. 지금 엄청나게 공급이 됐고 이게 뭐 입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단연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입지 따지면 강남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걸 따지니까 뭐 아시겠지만 판교가 역시 이제 이 중에서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례,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따지자면 광교 신도시, 서열을 매기자면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좀 이제 약간 서운해지고요. 파주. 요즘 그래서 파주 이쪽이 운정 신도시. 맞습니다. 가장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GTX 깔린다고 해서 꿈과 희망이 부풀었는데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서 지금 뭐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저도 이해관계로 치면은 사실 일산 쪽에 제 이해관계가 더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일산, 물론 제가 부동산 일산에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거기 부동산이 오를 일은 사실 난망이죠. 네,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일기 이제 말하자면 일산 1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가 사실 이 재건축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렇죠. 거기는 사실은 그 용적률이 지금 꽤 처음부터 높게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은 쉽지 않고요. 재건축 자체가 많이 내야 자기돈 많이 내야지만 할 수 분담금을 아주 많이 있는데 내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죠 지금.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죠.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강남의 한 아파트는 우리가 분담금 내겠다 그러고 지금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1대1 재건축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현대 아파트인가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일산은 그런 게 좀 어려우니 그런 게 쌓여 있으니까 이런 그런 불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공급이 됐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 택지 공급량 결국에는 이제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택지 공급을 1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노태우 정부는 좀 다르겠네요. 저기 1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따지면 가장 많이 공급했다. 택지를. 그래서 많이 공급했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노태우 정부 이후 정부들의 평균 공급량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2배?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을 훨씬 많이 했잖아요. 맨날 공급 안 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고. 아니 판교를 강남 대체하겠다고 지었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판교가 강남 따라가요. 뭐 이게 소용 없는 거죠 이게. 투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공급 어떻게 보면 또 공급으로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나 생각 자체가 약간 좀 제거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격이 일단 오르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여론이 이제 들끓으면 사실 이제 그걸 견뎌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세금이라고 하는 것, 뭐 개발이익도 마찬가지면 개발이익 환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내는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결국엔 표랑도 연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선택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전 3기 신도시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지금 이런 방식은 굉장히 손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저항이 없어요, 거의. 대체로 행복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기가 좀 쉽긴 하죠. 그래서 참여정부도 버티다가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일종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기 신도시를 하여튼 주택을 많이 공급했다는 것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주택 공급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하지 않고 택지 공급 안 한 게 아니다. 투기 잡으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공급을 많이 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서 공급량이 늘어나더라도 투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가격을 잡는데 공급량이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